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참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예, 사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IPPA라고 합니다.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걸 상호관세처럼 광범위 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못하지만 관세를 다른 도구로 계속 매기겠다는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핑계로 해서 사실 이유만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희랑 뭐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랑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숫자들이 나오죠. 232조, 뭐 슈퍼 301조 이런 법안들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세를 계속 매길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관세는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은 됐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법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관세가 만료되고 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사실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관세도 사실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관세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자기 물가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관세가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까지 어떤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반면에 자기가 시장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은 당장 오르니까 이게 인기 있는 정책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 선거에서도 트럼프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관세가 예상외로 어떤 트럼프가 의도했던 어떤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그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오면서 이거를 계속 지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관세는 150일로 제한이 돼 있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의회 측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가 10% 관세를 전 세계에다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루 만에 또 변덕이 나가지고 1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 다 15%를 매기면은 0%나 그렇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FTA였을 때는 혜택을 받다가 이게 모두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게 차이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5% 단일 관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 멕시코, 캐나다도 이제 큰 폭의 인하 혜택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았다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관세율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 232조라고 하는 거는 품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책 방향이 좀 불확실해지면 금융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를 보면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커져서 급락했던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최근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돼서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 관세에다가 특정 품목 그러니까 특정 국가하고 품목에는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대두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떤
사모펀드 대출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대출 시장에서 어떤 위험도가 이것에 대한 우려는 좀 있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충격이 겹치면서 이런 충격은 이제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것과 사모대출 금리, 그다음에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확대시켜서 기업의 투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식 회사채 등 위험 자산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빠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펀드 환매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런 우려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의 전조로서 역할을 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요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환매가 들어간다라는 것과 네.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으로 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관련된 소식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 관세 위협의 수위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이 나선 것 같아요. 어제는 여야가 대응 방안을 갖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일단 첫 번째 야당 쪽에서는 이게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치한 게 아니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투자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뭐 지난 연말부터 늘 걱정했던 환율 위험 같은 것에 예.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얘기가 대두가 됐고요.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이런 협상을 지연했으면 우리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었고 특히 그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제 합의 이행의 플랫폼이고 이런 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5% 관세를 이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결국은 이제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이런 대미투자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일본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측의 대응이 트럼프가 요구했던 측면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 관세율보다도 불공정 무역에 같은 불공정 무역, 우리가 301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런 조사에 적응을 받게 되면 이 관세 그 국면이 굉장히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새롭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수출 지표는 오히려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수출은 저희가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라서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 버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버블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뭐 AI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떤 그 이득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도 투자는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서버 데이터 센터 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컴퓨터 사려고 그래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데서 보듯이 예. 네. 이게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또 비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의 그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가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듯이 수출은 굉장히 예. 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게 반도체 착시 현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뜩이나 집중되어 있는 섹터,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출이 좋아서 우리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평균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수출 숫자를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이 감소가 됐거든요. 나빠졌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좋은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는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는 이게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자동차 안 좋고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증시도 그렇고 경제산업도 그렇고 반도체만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사실 뭐 일단 반도체라도 잘하고 있고 예. 그게 경제를 이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 하나로 이렇게까지 좋게 된 것은 반도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는 이 반도체가 굉장히 가격도 높게 받으면서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예.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만약에 빠지기 시작할 때 다른 섹터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말씀하셨듯이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의 어떤 그 체력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빠지는 것에다가 지금 다른 데가 버티지 못하는 것들이 합쳐지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섹터가 잘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섹터도 어떤 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 급락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디지털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주식과 같이 오르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급락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아마 1억 우리 돈으로는 이제 1억 밑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그 하락을 이 폭이 커졌는데 이것이 금인과 같은 안전 자산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보통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주식과 같이 움직이는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서는 좀 역설적으로 이게 제도권의 비트코인이 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ETF 같은 것과 같은 걸 통해서 제도권,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 투자나 아니면 큰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게 그 포트폴리오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이걸 주식과 같은 식의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쇼크 국면에서 어떤 디리스킹, 위험 자산을 팔아야 될 때는 주식을 팔 때 팔듯이 어떤 비트코인도 같이 파는 조정의 과정이 나오면서 이게 어떤 디지털 금이고 거시가 안 좋을 때 이게 해치 수단으로 쓰인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의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되는 정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투기성, 도박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많은 위협에 부딪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그러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뭐 위안화가 어떤 국제적으로 통화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싶어하고 뭐 그 국제적인 위상을 떠나서 자국에서 어떤 달러가 들어와서 자국의 통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달러야 어떤 뭐 금융 기관이라든가 어느 정도 통제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반면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민간이 가지고 오는 코인이라는 인식이 되게 크고 그 경우에는 중국이 그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본 통제라든가 금융 주권이 흔들리는 문제에 처할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 달러화가 이제 민간 레이어로 들어온 것과 관련돼서 국경 간 결제라든가 자본 통제 구멍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달러화,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 가운데는 중국의 전략이 있을 텐데요. 지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미국 국채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 국채를 다 팔아버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것과 관련돼서 국채를 의도적으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자기들의 자본 손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사실상 중국이 금에 대한 비중은 늘리고 달러 국채 채권을 조금씩 줄여왔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게 만약에 달러 채권을 미국 국채를 팔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까와 관련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패깅이 되어 있고 담보 자산으로서 그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국채를 많이 팔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달러화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근의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 번 관측을 그렇죠. 했던 부분이고요. 예. 이게 달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인 그 국채 가격도 같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일단 당장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패깅, 그 1달러하고의 가치하고 연동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거래도 이제 유지를 그렇죠. 거래도 쓰이길 원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달러와 담보 자산인 가치가 그 국채 가격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그날 뭐 시장 종가에는 어떤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매번 투자하는 시점에 그 가격이 흔들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패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런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소유하지 않고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매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붕괴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이제 염두에 예. 둬야 되는 어떤 뭐 가능성이 낮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예. 둬야 될 정도로 어떤 그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하나 짚어볼까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 판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그 2015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어떤 국가의 그 의도대로 움직여서 이제 손해를 봤다라는 것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소송인데 정부가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뻔한 거를 이제 방어했다라는 예전 뭐 예. 론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원금뿐만 아니라 이게 매일 지연 이자가 쌓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 내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 비용까지 합쳐서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우발 채무가 소멸됐다라는 측면이 우리가 이제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부 펀드나 공적연금이 이게 정부 기관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 외국계 투기 자본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외국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국민연금이 자유롭게 자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외국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손이 어떤 그렇죠. 정부의 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팩터에는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